국가재건 최고회의 총무비서관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1년이 지난 1962년 6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 개편이 있었다. 6해 공군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해군에서 추천한 필자는 7월 25일부터 의장 비서실 총무비서관을 맡았다. 의장 비서실은 총무비서관실, 민원비서관실, 의전비서관실, 경호실로 구성되었다. 비서실장은 육군 정인환 장군이었다. 비서실장 밑에 보좌관 육군 이낙선 중령, 부관 송영길 소령, 총무비서관 해군 최영섭 대령, 민원비서관 공군 윤자중 대령, 의전비서관 육군 조상호 중령, 경호실장 육군 박종규 중령이 있었다. 필자가 맡은 총무비서실에는 보좌관 육군 최성택 소령, 홍승환 문관 등 30~40명의 직원이 있었다. 총무비서관의 임무는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이었다. 군사혁명 정부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었다. 필자는 국민들이 군사혁명 정부로 보내온 편지에 신경 썼다. 편지가 오면 안부 편지, 민원 편지, 정책 건의 편지로 나누어 의장께 보고했다. 단순한 안부 편지는 그대로 드리고 민원과 정책 건의 편지는 해당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을 요약 첨부해서 결재를 받는다. 박정희 의장은 민원과 정책 건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써서 내려준다. 총무비서실로 결재 서류가 내려오면 해당되는 분과위원회에 나누어 준다.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주었다. 민원은 전라도와 도서에서 온 것이 많았다. 민원 업무는 박정희 의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다. 홍승환 문관이 필자의 업무를 잘 보좌해 주었다. 민원 업무가 많아 휴일에도 출근하고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처리했다. 총무비서관 부임 후 약 1개월이 지나자 해군에서는 박정희 의장을 모시고 관함식과 대규모 해상훈련을 계획했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무력 시위를 위한 것이다. 은하작전이라는 작전명 아래 39척의 함정이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남해와 동해상을 기동하면서 관함식과 아울러 각종 해상 기동 훈련을 했다. 8월 31일 관함식에는 박정희 의장이 임석하여 함정들을 해상 사열했다. 관함식 후 1개월이 지나자 해군은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동해안에서 해마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했다. 이 상륙작전에는 해병대 1개 사단과 함정 25척이 참석했다. 10월 10일 박정희 의장은 주문진 해안에서 실시하는 해마작전의 하이라이트인 상륙작전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을 참관한 박정희 의장이 필자를 불렀다. 최 비서관, 지금 울릉도에 갈 수 있느냐? 해군 군함 타고 가시면 됩니다, 각하. 해군 총장에게 지시하시지요. 이맹기 총장은 훈련에 참가 중인 APD-8일함의 이송 준비를 지시했다. APD-8일함 함장은 필자의 동기생 홍영현 대령이었다. 이맹기 총장은 9월 28일부터 이성호 제독 후임으로 해군 참모총장을 맡고 있었다. 이맹기 참모총장은 박정희 의장께 APD-8일함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정희 의장은 대뜸 최 비서관, 기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일체 따라오지 말라 그래. 해군 총장, 경북도지사, 경북경찰국장, 공보실장, 경호실장만 같이 가자 했다. 그래서 박정희 의장과 함께한 인원은 이맹기 해군 참모총장, 민기식 육군 제1군 사령관, 박경원 경북도지사, 경북경찰국장, 이후락 공보실장, 박종규 경호실장, 김동화 최고회의위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었다. APD-8일함을 타고 울릉도 근처에 도착하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함에서 내린 단정을 타고 울릉도 도동 항구로 건너가려 하는데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가 경남함 갑판으로 갑자기 튀어나왔다. 필자는 깜짝 놀라 야, 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물었다. 이만섭은 빙긋이 웃으며 기자들 안 데리고 갈 줄 알고 기관실에 숨어 있다가 나왔습니다 했다. 이만섭 기자는 박정희 의장이 군함편으로 울릉도로 향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함에 미리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만섭 기자도 동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왕이나 대통령이 울릉도에 간 적이 없다. 정치적 이득이 없고 백길이 험난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박정희 의장은 민원 수렴을 위해 울릉도로 건너갔다.
박정희 의장 일행은 박창규 울릉군수 안내로 군청으로 향했다. 군수로부터 울릉도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받은 후 박정희 의장이 울릉 군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오? 물었다. 박창규 울릉 군수가 대답했다. 울릉도 주민들은 태풍이나 큰 풍랑이 닥치면 어선을 타고 포항이나 묵호 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여기는 어선들이 대피할 수 있는 부두가 없어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파도에도 배가 부서지고 피해가 많습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봅시다. 울릉도 주민들은 박정희 의장 방문 이듬해 1963년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박정희 장군 순찰기공비를 저동항에 세웠다. 그해 부산, 포항, 울릉도를 잇는 정기 여객선이 취항되었고 1967년 저동항에 어업전진기지가 만들어졌다. 박정희 의장 일행은 브리핑을 받고 군청에서 나와 군수관사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어 조촐한 주연이 있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분위기 탓인지 끝날 줄을 몰랐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주무비서관인 필자로서는 신경이 쓰였다. 내일 일정 때문이다. 각하, 내일 아침 6시에 기상하셔야 합니다. 이젠 취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했다. 박정희 의장은 필자를 딱 보더니 최대령, 아니 여기까지 와서 간섭이야. 여기 앉아. 라고 했다. 그리고는 필자에게 막걸리를 따라주었다. 술잔은 새벽 3시까지 돌았다. 의장 일행은 2-3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찰을 위해 관사를 나섰다. 경찰서와 초등학교 등 섬을 쭉 둘러보았다. 국수로 점심을 때우고 출도를 위해 도동항으로 갔다. APD 8일함에서 보낸 보트가 도동항에 접안했다. 이때 풍랑이 심했다. 수행원들은 먼저 보트를 타고 경남함으로 건너가고 그 보트가 다시 오자 필자는 박정희 의장과 이맹기 해군 참모총장을 모시고 보트에 올랐다. 보트가 부두에서 빠져나오는데 이때 큰 너울이 다가와서 보트를 쳤다. 보트가 기울어졌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무릎까지 젖었다. 박 의장을 부축하고 부두에 올라오는 우리를 보고 이만섭 기자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어댔다. 도동항에는 너울이 커서 보트를 댈 수가 없어서 산 너머 저동 쪽에서 보트를 타기로 했다. 조그만 야산을 넘어 저동으로 가고 있는데 길가에 학생들이 군수와 함께 길게 도열해 있었다. 박정희 의장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학생들한테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다. 애들이 합창하듯이 서울 구경시켜주세요 큰 소리로 외쳤다. 박 의장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서울 구경시켜주마 하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바로 그 해부터 매년 시행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별세 후 울릉도 어린이 서울 초청 행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육군사관학교가 나서서 계속 이 행사를 이어갔다. 박정희 의장 일행은 저동항에서 보트를 타고 8일함으로 이동했다. 울릉도 방문 행사를 마친 지 며칠 후 현 시학 제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꼭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서 총무비서관실로 찾아왔다. 최 비서관, 내 동생 피터 현이 미국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현 군사정부를 위해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하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박정희 의장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게. 현 제독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동생분 데리고 오십시오. 현 시학 제독의 형제는 4명인데 현영학과 현봉학이 형이며 피터 현이 동생이다. 피터 현은 재미언론가로서 기자, 작가,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 사람이다. 얼마 후 피터 현이 찾아왔다. 지금 한국의 군사정부에 대해 미국의 여론이 좋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 군사정부를 세우고 통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과 미국인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나서려는 이유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밖에서 한국을 보니 강한 통치자가 있어야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국가 안보를 다지며 경제 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야기를 다듬고 필자는 박정희 의장실에 들어가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 기자 피터 현이 이러한 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박정희 의장은 안 만나겠다고 했다. 기자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을 때였다.
그렇지만 필자는 어떻게 하면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다. 고문단을 통해 의장님을 설득시키자는 생각이 스쳤다. 당시 정치, 사회, 외교, 경제, 농림 등 분야에 대해 박정희 의장에게 자문해주는 10명의 자문위원이 있었다. 필자의 이야기를 들은 자문위원들은 박정희 의장을 찾아가 설득하여 결국 만남을 성사시켰다. 피터영과 박정희 의장과의 면담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박정희 의장은 필자를 불러 피터현을 모시고 가서 집사람을 만나게 하시오라고 했다. 피터현은 뉴욕 헤럴드 트리뷴 더 타임즈 기자, 라이프 기자인 자신의 신분을 10분 활용하여 박정희가 군사 독재자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다.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로 적합하다는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유경수 여사를 만나 박 의장의 연애 편지, 농부들과 막걸리 마시는 사진, 모내기 하는 사진, 그림 그리는 사진, 피아노 치는 사진 등을 달라고 졸랐다. 유경수 여사가 저녁 식사를 권했으나 일이 바쁘다며 떠났다. 필자는 그가 묵고 있는 조선 호텔로 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원고도 없이 미국 언론에 보내는 타자기를 두들겼다. 주 내용은 박정희 의장은 민주국가를 찬탈한 군사 독재자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과 친북, 종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었다. 특히 주한미국 대사 사뮤엘 버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적극적으로 군정 연장 반대에 나섰다. 군정 연장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박정희 의장은 민정이양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는 1962년 12월 17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어 1963년 2월 26일 창당한 민주공화당 총재에 선출된 박정희는 대통령 후보로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들어갔다. 한창 선거 유세를 돕고 있던 중 6월 5일 넷째 아들 재환이 회연동 집에서 태어났다. 이때 재신과 재형은 남산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10월 15일에 대통령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이날 투표가 끝나고 저녁 9시부터 개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양쪽이 비슷하게 표가 나왔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윤보선 후보가 앞서 나갔다. 최고회의 위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동이틀 무렵 호남에서 박정희 표가 쏟아져 나왔다. 이젠 박정희가 윤보선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29만여 표가 뒤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만회하고 16만여 표 차이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박정희의 승리로 굳혀져 갔다. 짜릿한 역전승이었다. 결국 호남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세운 셈이다. 박정희 의장은 투표하는 날 대구로 가서 관광호텔에 묵고 있었다. 박정희 의장은 이기고 지는 것을 하늘에 맡겼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과감하게 국민투표에 붙이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다음날 오전 9시경 박정희의 승리로 확실하게 굳어지자 정인환 비서실장이 박정희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각하, 이겼습니다. 빨리 올라오십시오. 박정희 의장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직행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미국 대사관 건물 옆에 있었다. 비서실 직원들은 박정희 의장을 맞으러 현관에 도열했다. 박정희 의장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마중 나온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고맙다는 말을 했다. 필자에게 와서는 손을 잡으며 최 비서관, 호남 민원을 그렇게 열심히 챙기더니 호남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하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투표 집계 결과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 470만 2640표, 민정당 윤보선 후보 454만 6614표였다. 표 차이는 15만 6026표였다. 해군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의장을 모시고 11월 15일 서광작전과 뇌성 1호를 계획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축함 DD-911함 등 함정들이 동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위한 것이었다. 박정희 의장이 승함한 DD-911함은 6개월 전 5월 16일 미국 롱비치에서 인수되어 9월 5일 한국에 도착했다. 함장은 필자의 동기생 오윤경 대령이었다. 필자는 관함식 하루 전날 박정희 의장을 모시고 진해로 내려갔다. 박정희 의장은 진해 군항 제1부두 뒷산 이승만 대통령이 애용했던 별장에 묵었다. 필자는 박정희 의장을 숙소로 모셔다 드린 후 동기생 오윤경 대령과 홍영현 대령 집으로 갔다. 동기생 3명은 홍영현 부인이 차려준 맛있는 저녁밥을 먹으며 반주를 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여 술이 술술 들어갔다. 새벽 3시까지 양주 3병을 마셨다. 아침 5시에 의장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1시간 정도 선잠을 자고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양치질을 하고 박하사탕과 은단을 씹으며 의장을 깨우러 갔다.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필자의 아내가 준비한 조반을 드셨다. 음식 솜씨가 좋았던 아내는 각하가 진해에 내려오실 때마다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드렸다. 박정희 의장은 주로 우리의 전통 음식인 된장, 고추장, 김치, 나물 등을 잘 드셨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각하를 모시고 승용차를 타고 제2부두로 이동했다. 필자는 앞좌석에 앉고 의장은 뒷좌석에 앉았다. 아침에 약간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부두로 이동하던 중 의장께서 갑자기 물었다. 오늘 비는 안 오나? 필자는 뒤로 얼굴을 돌리고 술 냄새가 날까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대답했다. 오늘 바다는 잔잔하고 비는 안 온답니다. 그래 최 비서관, 모처럼 고향에 왔다고 한잔했구먼. 밤새도록 술을 마셨으니 술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었다. 각하가 제2부두에 도착하자 이맹기 해군 참모총장의 안내로 좌승함 충무함에 올랐다. 충무함은 부두에서 진해 수로를 통과 가독도 밖으로 나갔다. 이미 다른 함정들은 출항하여 진해항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 함대 사령관은 한명수 제독이었다. 관함식과 기동훈련에는 정부 요인들과 하우주 유엔군 사령관도 참관했다. 11월 15일 관함식과 기동훈련을 참관한 박정희 의장과 주빈들은 배에서 내리고 해군 함정들은 한명수 함대 사령관 지휘하에 동해로 이동하여 뇌성 1호 훈련을 실시했다. 1963년 12월 어느 날 박정희 의장이 필자를 불러 강태민 장군 가족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봐라 했다. 강태민 장군은 해사 3기생이 생도 생활을 할 때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을 했던 분이다. 무에서 유를 구하라. 순수한 맑은 물의 역할, 해군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사 3기생을 훈도했다. 생도대장을 하면서 훈육관과 포수락 교관도 했다. 강태민 장군과 박정희 의장은 신경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동기다. 포병 출신이던 강태민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으로 정군하여 기갑대대장을 했다. 그는 간암으로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박 의장은 필자에게 강 장군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수소문을 해서 유족들을 찾아가 생활을 알아봤다. 각하, 강 장군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어 유족들이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그래,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해줘야 되겠구먼 하면서 바로 윤태일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시장, 강태민 장군 있잖소. 유족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데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소. 지금 바로 우리 최 비서관을 임자에게 보내겠소. 전화가 끝나자마자 필자는 윤태일 서울시장을 찾아갔다. 유족들의 형편을 이야기했다. 서울시장은 마침 남산에 도서관을 짓고 있다며 도서관 매장을 맡기겠다고 했다. 그 후 강태민 부인은 매장을 맡아 운영했다. 이 도서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목적으로 용산구 호암동에 1963년 11월 24일부터 착공되어 1965년 1월 27일 개관되었다. 1965년 2월 13일 지금의 이름인 남산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하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해체되고 혁명 주체 인사들은 대부분 군복을 벗고 장차관 등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해체되기 이전 박정희 의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비서관들의 보직 의향을 타진했다. 필자는 혁명 주체 인사들처럼 목숨을 내놓고 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저는 그런 영광스런 직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해군으로 원대 복귀하겠습니다. 고 비서실장에게 말했다.